한국적 정신을 담은 백색의 단쇠칼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린 반대로 거친 물질적 흔적들로 뒤덮인 검은색의 앵포르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앵포르멜 회화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진보한다고 여겼던 근대 사회가 낳은 끔찍한 참상 앞에서 예술가들은 그 현실을 차마 재현할 수 없는 무력감과 몸부림이 추상화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추상화 앵포르멜은 일종의 무기였습니다. 1960년 한국 사회는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적 사회 분위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에 영향받은 젊은 미술가들은 구태의연한 구상미술을 반복하며 국전의 심사 권한을 독점하는 기성화단에 맞서 추상 양식의 앵포르멜을 꺼내든 것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토록 전위적 태세로 기성화단의 반기를 들었던 추상화가들이 1960년대 말 이런 생뚱맞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그림을,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사실적인 화풍으로 그린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추상화가들은 당시 별다른 정황 없이 이 국책 사업에 참여했고 박서보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들은 왜 국가의 부름에 응했고 국가는 왜 이런 그림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사실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민족 기록화 사업 같은 문화 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는 전통 문화를 경멸했습니다. 그에게 1순위는 오로지 경제였죠. 군사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체제는 자신의 취약점,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를 경제개발과 반공주의의 논리로 메우려 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과거의 전통 문화와 봉건적 잔재는 뿌리 뽑고 몰아내야 할 대상에 불과했죠. 집권 초기 박정희가 집필한 저서를 살펴보면 반만년 한민족의 역사를 태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로 규정하며 그는 국가가 적극 나서 국민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민족성, 생활 양식이나 나태한 정신 상태를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조선 왕조와 유교적 전통 그리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선을 미개하고 낙후된 곳이자 개혁과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일제의 식민사관의 잔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국가주도의 전통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문화버전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됐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족 기록화 사업도 그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왜 민족을 강조하며 그토록 경멸하던 조선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고 했을까요? 박정희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노동력 그리고 자본. 당시 정부는 경공업 위주의 공장과 산업지대를 조성해 노동력을 확보하려 했죠.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로 도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난과 노동 문제, 빈민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 압축 성장이 낳은 균열은 전태일의 분신, 광주 대단지 사건, 대학생들의 끊임없는 시위로 나타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필요로 했던 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이념, 민족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민족과 함께 항상 따라다닌 이념은 반공이었는데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민족을 근대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회주의 운동이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위협을 느낀 민족 국가들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근대적 전통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명했다는 것이죠. 박정희에게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와 북한이란 타자를 적대시하며 우리를 하나의 국민으로 결속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했습니다.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에게도 민족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던 자연스러운 실체라기보다는 근대에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였습니다. 각자 다른 취향과 목적을 가진 개인들이 서로를 한 민족으로 느끼려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이미지와 전통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념비, 동상, 건축물, 기념일 같은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동원해 하나의 민족을 연출해내죠.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말 호국 문화 유적을 정비하고 이순신 동상을 세우거나 민족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는 전통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 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특정 장면과 인물을 취사 선택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었죠. 당시 세워진 이순신 동상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세종로 한복판 한 손에 칼을 들고 광장을 지키며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형상은 나라를 구한 성웅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소환되곤 하죠. 평소 애국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들조차 이 동상 앞에선 우리라는 민족의 테두리에 소속됐을 때 느끼는 동일한 뭉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개개인을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상상하게 만드는 미술의 역할이죠.
그럼 민족 기록화 사업이나 동상을 만들었던 예술가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참여했던 걸까요? 강력한 국가 권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많은 이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기여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참여했습니다. 민족주의 앞에서 추상, 구상 같은 미술 양식적 차이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푸코의 얘기를 잠깐 빌려오자면 근대 권력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주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학교, 군대, 공장, 병원, 교도소 같은 제도들은 개인을 감시하고 훈육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일에 헌신하는 유순한 신체로 길러냅니다. 쉽게 말해 틈만 나면 지각하거나 결근하지 않고 공장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의 근대화 과정 역시 사회 바깥에 있던 불황자, 노숙인, 문제 청소년들을 시설에 수용해 갱생시키는 정책과 맞물려 있었죠.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또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근면성실한 노동자, 민족 증흥의 역군이 되고자 했습니다. 푸코적으로 말하면 박정희 체제에서 사람들은 강압적인 군부의 명령에 따르는 단순한 피지배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근대화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주체로 생산된 셈입니다. 위에서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민족을 필요로 했던 만큼 아래에 있던 개인들 역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민족적 이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단색화를 논하는데 굳이 국가와 민족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잠시 후 밝혀질 텐데 민족성은 단색화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필요 조건 중 남은 하나는 뭐였죠? 바로 자본입니다. 1960년대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고민 끝에 경공업 위주 산업에서 중화공업화 산업으로 전환을 꾀하며 난관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죠. 의외로 해답은 가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8억 달러 가량의 차관과 기술 제휴를 얻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한일협정을 처음 주선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은 세계 곳곳에 미개척된 타자를 자본주의 세계시장 내부로 편입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해방은 일본에 종속된 식민지 경제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내부로 편입을 의미했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한국이 동아시아 국제적 분업 관계 속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당시 냉전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 북한 등 공산권 국가로부터 방어 블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친해 지내야지. 반드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1951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한일회담은 번번이 결렬되기 일쑤였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로 생긴 골은 쉽게 메울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해방 이후 한국 경제의 기반이었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일본의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담 과정에서 오간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며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1965년 마침내 한일협정이 체결되는데요. 그 결과 해방 후 20년간 단절됐던 한일 간 국교가 정상화되며 국가 간 교류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일 간 수교를 기념하며 1968년 7월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에서 국가 간 교류 전시 한국현대회화전이 열렸는데요. 참여한 작가로는 한국인 18명과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작가 2명이 더해져 총 20명의 작가가 참여한 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운명처럼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서보와 이완이었죠. 앵포로멜 운동이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미술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이론의 부재였습니다. 서구 미술의 양식만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워줄 내용이 필요했는데 이완은 그 논리를 보충해줄 적임자였습니다. 이완은 우리에게 미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처음 일본에서 유명해진 것은 글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말 일본의 전위 미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모노화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1969년에 발표한 존재와 물을 넘어서 세키네 노부어론이 화단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이 글은 1968년 현대조각전에 출품된 세키네 노부오의 위상대지 작품을 다룹니다. 작가는 지름 약 2.2m, 깊이 약 2.7m 원통형 구덩이를 판 후 바로 옆에 그 흙으로 원기둥을 세웠다가 다시 그 구덩이를 흙으로 채우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관만 보았을 때 이 작업은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대지미술 같아 보이지만 그 철학적 함의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구의 미니멀리즘이 관객의 지각과 체험, 즉 주체의 현상학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노아는 존재 자체와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일본 니혼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이우아는 니시다 기타로의 장소의 철학과 서양의 후설 및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접목해 동양적인 독특한 존재론을 정립했는데요. 이 구덩이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것의 부재이고 원기둥이란 존재는 그 부재를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고 부재하며 부재로서 존재하는 얽혀있는 상호의존적 관계입니다. 이우안에게 미술은 작가의 머릿속 관념을 현실에 구현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돕는 관계의 장이었죠. 글뿐 아니라 이우안은 모노아론에 근거해 직접 설치 작품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의 글이 서구식 근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일본의 근대 초극론으로 수용되며 일본 미술계뿐 아니라 당시 운동권 대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읽혔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 세계는 프랑스 68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반권위주의와 반체제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죠. 일본에서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생겨난 부작용들, 서구 중심의 근대화와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왔고 이우안의 글은 그 대안으로 수용됐던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마침내 바다 건너 한국에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1970년대 초 전위 미술그룹 AG와 ST는 이우안의 글들을 즉각 수용했죠. 일종의 이우안 충격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글들은 젊은 미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모노아풍의 설치 작품들도 한국에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 이우안은 1971년 제7회 파리 비엔날레 한국 대표 작가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우안의 대부분의 활동은 일본에 국한됐기에 다른 한국 작가들의 불만을 샀을 만도 한데요. 당시 문공부에서 비엔날레 같은 국제전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 작가를 선정하는 건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미술협회가 대신 위임받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협 국제 담당 부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바로 박서보였습니다. 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한일 교류전 이후로 둘은 그야말로 찐친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우아는 일본 미술계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며 박서보가 일본 미술계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어주었고 박서보는 이우안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집을 내어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1960년대 말 박서보는 앵포르멜 이후 시도한 기하학적 추상 시리즈가 썩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박서보의 집에 함께 머물던 이우아는 그의 습작들을 들춰보던 중 우연히 연필로 반복해서 그린 드로잉을 발견하고서 그걸 발전시켜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우안의 조언을 받아들인 박서보는 백색 바탕의 반복적인 연필 드로잉으로 채워진 묘법 시리즈를 탄생시킵니다. 비슷한 시기 이우안 또한 모노아 이론에 기반한 설치 작품에서 추상회화로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10여 년간 동양화를 그리며 생활비를 벌었던 이우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의 캔버스 위에 동양화 기법을 접목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를 발표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한국 화단에서 전통적 소재를 다루거나 백색이 전면에 드러나는 회화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전통문화 정책과 맞물리며 미술인들 사이에서도 전통문화를 재인식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술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건 현대미술이 아니라 골동품이었습니다. 한일협정 이후로 문호가 개방되며 1970년대 초 인사동과 명동의 골동품 상점과 화랑에는 일본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선호했던 건 조선시대 도자기나 목재로 된 고가구로 수많은 고미술품을 쓸어가면서 가격이 10배가량 오를 정도였다고 하죠. 이처럼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조백자와 고가구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던 근래의 백색 회화들에서 한국적 전통미를 재발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쿄 화랑의 사장 야마모토 다카시였죠. 1975년 일본 도쿄 화랑에서 열린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흰색전은 훗날 단색화라고 불릴 작품들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백색 한재라는 전통 재료의 물성을 적극 드러내는 권영우, 백색의 표면 위에 기하학적 추상을 탐구하는 서승원, 반복적으로 칠한 백색 바탕 위에 간결한 선들을 그린 이동엽, 대상과 배경을 구분할 수 없는 경계에서 희미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허황, 백색의 유화를 칠한 캔버스 위에 반복적인 연필 선들로 채운 박서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시 제목처럼 백색이 주조를 이루는 5명의 한국 작가의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것인데요. 전시를 기획한 야마모토 사장은 이동엽 작가의 캔버스 표면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보고서 마치 오래된 조선 백자에서 보이는 금을 떠올리며 감탄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 서문을 쓴 평론가 나카하라 유스케는 5작가의 백색을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와 전혀 다른 한국적인 색이라고 상찬했습니다. 이들의 흰색은 단지 색채가 아니라 오히려 반색채적이며 어떤 근원적인 것이자 한국적인 정신을 상징한다고 말이죠. 이를 참조한 한국의 이일 평론가는 흰색 전에 출품한 작품들의 서구의 모노크롬과 구분되는 백색 모노크롬이란 명칭을 부여합니다. 1970, 8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단색화에 대한 주류 비평은 대체로 4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서구의 형식주의로부터 비롯된 캔버스의 평면성. 둘째, 한지나 백색 물감 같은 전통적 소재와 기법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물질성. 셋째, 화가의 신체의 반복적 행위에서 비롯된 수행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식적 특징들을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신에 결부시켰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모더니스트 계열 비평가 이일, 오광수, 서성록, 김봉영 등은 단색화를 옹호하며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정립하려는 비평적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달리 작가들은 작업 초기부터 동양적 정신이나 한국적 전통에 관심을 갖고 제작에 임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박서보의 묘법은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한글 연습장 네모 칸에 맞춰 글씨를 쓰던 중 제 맘대로 되지 않자 분에 못 이겨 연필을 북북 그어댔는데 그 모습에서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사장이 조선 백자의 균열과 닮았다던 이동엽의 캔버스는 백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지도 않았고 작가는 실제 접할 기회도 없었다고 하죠. 허황 작가의 흰 캔버스 위의 희미한 형상은 자신이 젊은 시절 투숙한 여관의 흰 이불과 베개를 그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작가들은 한국적인 정신을 표상하려 하거나 전통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작가들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캔버스의 흰색과 한국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백이민족, 이조백자, 여백의미 등 우리는 한국적인 것과 백색 사이의 관계를 당연시 해왔는데요. 이 백색 가스라이팅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